지난 10월 7일 갑작스럽게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막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공격해서 사람들도 납치도 하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9.11 테러 때도요. 네. 영화보다 훨씬 더 상상을 못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보다도 상상 못한 그런 장면을 만든 것 같아요, 얘들이요. 뭐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뭐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와서 막 침공하고 뭐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누적 사망자가 2,670명,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500명으로 양측 모두 합치면 4,10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이 연일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제 가자 지구 부상자는 이제 9,6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방문해서 좀 중재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요르단에 방문하면은 이제 요르단 쪽 인사하고 이집트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팔레스타인 지도자하고 좀 만나서 중재를 할 예정이었는데 또 갑자기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맞아서 5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무산돼 버렸잖아요. 예, 그 무산되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하고는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공습에 대해서 미 정보 당국은 로켓이나 미사일이 가자 지구내 팔레스타인 쪽에서 발사됐다는 거죠. 그런 근거를 위성 사진하고 이제 적의 데이터 등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쪽에서 발사한 게 아니고 이제 팔레스타인 내 테러리스트가 한 거다. 그러고 이스라엘 역시 이제 감청을 통해서 이슬라믹스 지하드 대원들이 이번 사건들이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번 폭발이 이거 이스라엘에서 온 거냐 이게 아니야 이거 우리 쪽에서 온 것 같아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 녹취록을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좀 무마되는 분위기였어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병원을 공격할 수 있냐 뭐 이것부터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대규모 공격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제 가장 먼저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준비를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첩보 기관인 모사드하고 CIA에서 어떻게 이걸 사전에 탐지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 준비하려면 이제 1년 이상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탐지 못했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자기들끼리 무전하는 것도 녹취해가지고 녹취로 공개한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제 이 정도 공격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서로 무전도 하고 메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주 사전 징후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침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침공 일주일 전 하마스가 전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막인 아이언돔 격축률이 90%에 달한다 그랬잖아요. 그 90% 명중률을 자랑하는 이 아이언돔이 이제 5,000발의 가삼 로켓 앞에 이제 무용지물이 됐어요. 가삼 로켓이 정밀 타격 능력이 없는 정확한 이제 로켓포 수준인데 이걸 막 살포 수준으로 날려버리니까 아이언돔이 그냥 뚫려버린 거죠. 어이없게 뚫려버린 거죠. 어쨌든 아이언돔이 이렇게 쉽게 뚫리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5,000발 동시에 싸면 뚫린다. 그러면 무슨 도움인가 싶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그동안 온갖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고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감시를 피해서 이제 하마스를 지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네. 이제 네탄야후 총리가 사실은 정치적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네. 뭐 법무부를 그 총리 산하에 좀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장교들도 막 반발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하마스가 대대적인 침공을 하니까 이럴 때 또 똘똘 뭉치잖아요. 그렇죠. 예.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똘똘 뭉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서 전쟁이 터지면
그 유학 가 있는 사람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예비군 동원령에 막 짐 싸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로 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중동 1, 2, 3차 대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뭐 30만인가 50만인가 뭐 예비군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무자비함이 그 위기에 몰렸었는데 하마스의 침공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공격 중인데 오래 끌수록 본인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인데 사실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좀 지고 밀리는 있다고 밀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이번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동지 중에 저 항공모함 최고 규모의 항공모함을 급파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요르단에 방문해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수장들하고 만나서 학전을 막으려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찬스였는데 이게 무산돼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재만 잘했어도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의 역할 뭐 이런 거니까 중동 각국에서도 대부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하마스 무장 공격을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 언론에서 계속 각국 언론에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150달러 갈 거다 뭐 이렇게 막 자꾸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언론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얻을 게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러고 이스라엘 이런 상황을 보면 핵무기를 쏘도 남을 인간성을 갖고 있잖아요. 보통 나라는 조심해서 핵무기를 안 쏘는데 이스라엘은 쏠 것 같거든요. 네. 더군다나 또 이란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못 쏘는데 이란이 이제 일단 알려진 바로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꾸 전쟁을 부추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떠들어야지 기사 이제 조회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부 공격은 이제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전에 2007년인가 그 당시에 50 며칠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학전은 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란을 제재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란에 주기로 한 그 자금을 묶어놨었단 말이에요. 60억 달러를 묶어놨었는데 이제 그걸 이란에 갇힌 미국 인질을 석방하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카타르 은행에 보내놨는데 그 카타르 은행에 보낸 그 돈은 이란에서 뭐 생필품이라든지 꼭 필요한 거를 무기로 전용되지 않는 생필품을 사는 데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다시 막았어요. 네. 하여간 미국은 원래 그 협상할 때 이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협상을 억지로 했는데 트럼프가 와서 다 깨버렸지 않냐. 다시는 안 깬다는 보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돈을 막아서 아마 그 이란과 미국이 자금을 동결했는데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자꾸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열받겠지만 미국이 막 저렇게 막 동네 깡패처럼 저렇게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참 인내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결론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섬멸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국지전으로 오래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팔레스타인이 1년간 준비하고 총 공격을 했는데 모사드하고 CIA가 이걸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네탄야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이번 기회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뭐 당연히 끝내고 싶지 않아서 좀 질질 끌 것 같고요.
바이든은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지지율 상승은 또 전쟁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좀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뭐 그러려고 이제 그 요번에 요르단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 팔레스타인 병원에서 500명 죽는 바람에 또 무산돼서 몹시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이 하마스 지원설이 있었는데 이란 쪽에서는 일단 부인 중입니다. 예, 일단 부인 중에 있고요. 중동 각국에서는 이제 하마스 무장 정파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하고는 선을 긋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엔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지원을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후스타오 그 유엔 사무총장 그분은 좀 너무 유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목소리는 내는데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이집트하고 국경에 가자 지구 끝에 이제 이집트 국경하고 맞물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의료 물자하고 뭐 식량 이런 것들 트럭 50대 분은 좀 가자 지구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이제 이집트 쪽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도를 좀 살짝 잘 보면 저기 이게 전체가 이스라엘 지구인데 이제 사실 그 네옴시티 만든다는데 요 부분이죠. 네옴시티가요. 네. 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스라엘 전체고 이제 요르단강 서쪽이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구 네. 이 안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살고 있고 이제 좀 가격한 그런 무장 정파는 이제 가자 지구에 또 별도로 막 수용돼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완전히 감옥같이 막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막 그러니까 감옥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 가자 시티 여기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이제 여기 삥 싸고 있다는 거죠. 네. 삥 둘러싸면서 가자 지구 둘러싸고 있고 이제 미국 항모는 이제 여기가 동지중해잖아요. 여기에 항모 급파해서 학전을 좀 방지하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빨리 하루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시간의 입장이든 아니면 인도적 입장이든 그쵸. 뭐 사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요 2,000년 가까이 살던 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리 땅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키부츠를 막 만들었어요. 집단 농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도 나도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러더니만 야 너들은 물러나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쪽으로 몰아내고 이쪽으로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아랍 전체가 연맹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중동 국가가 아직도 부족 국가잖아요. 부족 연맹을 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크다고 국력이 센 게 아닌 거지. 아직도 부족장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땅이 엄청 넓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얼마 안 되고 다 사막인 거지.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4차 중동 전쟁까지도 버티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고 있네요. 어쨌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억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이제 와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이팔 전쟁이 좀 지속되고 오래되면 뭐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증시적으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마스가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한테 왜 총 공격을 했을까? 이제 점점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가 네. 팔레스타인이.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랍 연맹에서도 점점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그 이란하고 그 아랍 쪽 국가들하고 국교를 손을 잡고 사우디하고도 이란하고 손을 잡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좀 흔들려는 목적 때문에 공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 이팔 전쟁이 좀 나기 전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전쟁으로 조금 그렇고 또 오늘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네. 증시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안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제 미국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4.9%를 어. 기록하면서 이게 2007년 이후에 최고치.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그 뭐 베이지북도 필요 없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도 필요 없고 그냥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로지 이제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더 이상 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의 긴축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얘가. 뭐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이제 3.7% 상승해서 8월 연간 상승폭과 일치하는데요. 전월 대비는 이제 0.4% 상승해서 8월은 이제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연간으로 3.7%니까요. 작년 6월에 얘가 9%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3.0%까지 갔다가 다시 3.7%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2%에 도달하는 것을 도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2% 도달할 때까지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2% 달성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2%를 유지할 때가 있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좀 수년간 유지한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데이터 TS 롬바드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브 블리츠는 인플레이션이 2%가 되려면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야 지금.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2%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소시에테 제네랄 그래서 뭐 SG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시에테 제네랄 회장 역시 경기 침체 없이는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주거비, 음식료하고 그 모기지론 뭐 요것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잘 쉽게 대부분의 물가는 이제 금리를 긴축의 영향을 쉽게 움직이는데 이 주거비만큼은 정책을 펼쳐도 긴축 정책을 펼쳐도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죠. 반영도 느리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2%까지 내려가는 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는 이제 지난번에 그 9월 그 회의록 공개 이후에도 거기서도 나왔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지난 16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날 증시가 일제히 상승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날 이제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추세다. 그래서 그 연준이 얼마나 높이 인상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추가 인상이 필요 없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이날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며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관련 위원들이 전부가 금리 추가 인상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증시가 상승해야 되는데 네. 이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막 급등하면서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7%까지 간다. 뭐 이렇게 네. 막 경고하고도 있거든요. 뭐 그게 뭐 7%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까지는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마저도 인플레이션 2%의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동안 오랫동안 이 5% 이상의 이 고금리를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라서 이제 11월 초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90%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12월 이제 FOMC 회의, 11월 중순에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이제 동결 가능성은 이제 60% 이상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그중에 이제 몇몇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어차피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니까 실제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좋게 나올 거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증시가 4,200을 S&P 500에 4,200을 찍고 그 이후부터 좀 산타 랠리가 오지 않느냐 뭐 이러던 중에 오늘 이제 저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 중국 그 중국의 저사양 그 칩마저도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이틀 연속으로 3% 4% 떨어지면서 그 이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시총이 90조 이상이 날아갔다고 하거든요. 테슬라도 또 요번에 예상보다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가 좀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서 4%대 급락을 하면서 그 지금 오늘 시장에 찬물을 쫙 끼얹은 거거든요. 이제 오늘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이제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19일 테슬라는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33억 5천만 달러로 약 3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인 241억 달러를 좀 하회한 걸로 공지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는 73센트였는데 66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총 마진율도 이제 17.9%로 떨어지며 하락을 부추겼는데 이제 테슬라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게 계획된 가동 중단으로 3분기 때 이제 새로운 그 모델 3 리플렛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또 가동 중단을 했었잖아요. 계획된 가동 중단으로 생산이 둔화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3분기 43만 5,059대를 인도했는데 요거는 이제 월초에 발표를 했었어요. 인도량은 했는데 분기별로 1년 만에 처음 감소했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월초에 이미 반영된 증시에 반영된 건데 이제 그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다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희소식은 사이버 트럭을 이제 11월 말에 첫 출시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사전 예약이 200만 대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200만 대라고 하니까 그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막 그 사전 예약이 많으니까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테슬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대량 생산에 도달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까지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 18개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지난 11일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2천만 번째 4680 배터리를 생산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는 이제 지난 6월 16일 1,000만 개 배터리를 생산한 뒤로 약 4개월 동안 1천만 개를 추가로 생산한 거거든요. 네. 이제 월 기준으로 하면 250만 개, 주당으로 따지면 60만 개의 배터리를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에 얘를 전부 다 장착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당 최소 수백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100kW의 팩을 사이버 트럭에 장착한 차로 예를 든다면 월 2,000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120kW의 그 팩을 장착하는 사이버 트럭은 445대 주당, 150kW의 그 배터리 팩을 장착하는 사이버 트럭은 이제 주당 356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4개월 동안 이제 1,000만 개를 만들었는데 더 많이 생산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버 트럭이 안정화되는 데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완성화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연간 10만 대의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다르게 100kW짜리 이제 배터리 팩을 사용한다면 1억 1,000만 개 이상의 4680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4개월 동안 1,000만 개니까 1년이면
곱하기 4니까 4천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억 1천만 개니까 그게 앞으로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기 사이버 트럭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18개에서 24개월 걸린다는 얘기는 4680 배터리도 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또 별개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사전 주문이 200만 대잖아요. 네. 그 조기에 예약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예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예약한 사람들은 이 차를 받으려면 3에서 6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기에 예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받으면 거기다 프리미엄을 잔뜩 붙여서 비싸게 판다고 이베이에 올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기 예약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받은 사이버 트럭을 상당한 금액을 더 비싸게 살 의향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뭐 이래저래 테슬라는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 차트는 이제 오늘은 뭐 4%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지금 시간에 보니까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차트는 7월 19일 이제 299달러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다가 8월 18일까지 이제 2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201달러까지 내려갔는데 그것도 또 다시 상승해서 지금 250달러 부근인데 상승 시도 중에 이제 실적 악화 공시가 나왔잖아요. 실적 악화 공시가 나왔다면 악재는 다 나온 거야 이제. 네.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죠. 이거 피해가거나 눈물을 흘릴 자리가 아니고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인 거죠. 네. 예, 단기 급등하고 지금 한 4개월간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250달러 수준에 있으니까 거친 상태에서 더군다나 실적 악화 공시까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한다면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테슬라가요 4680 배터리 자체 생산도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성공한다고 발표하고 있어. 계속 생산하고 대단하네요. 있다고. 그 계속 지연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사이버 트럭을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사이버 트럭 자체보다 배터리 생산의 능력, 네. 4680 배터리 생산 능력 때문에 사이버 트럭 출시가 늦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 다른 회사랑 막 협의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원래 그 파나소니까. 파나소닉하고도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 이제 이 4680 배터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고는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냥 파나소닉하고 이제 연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가시성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와. 테슬라 매출액은 뭐 당연히 이제 거기다가 더 얹어지는 거니까 기존에 올해 이제 180만 대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면 거기다 50만 대 더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테슬라 매출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여기 4680 배터리 여기 오고요. 성능도 좋은 거예요. 원래 그 2019년 배터리 데이 때 이제 4680 배터리를 처음 공개를 하면서 얘가 고출력, 고사양, 안정성도 있다는 거지. 원래 원통형 배터리보다 더 크게 배터리가 더 크니까 지름도 높이도 높아지니까 이제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이버 트럭에 만드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제로백이 뭐 3.0초인가 막 그러잖아요. 2.6초인가 뭐 그러잖아요. 순식간이네 진짜. 슈퍼카잖아요. 그게 이제 얘가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4680 배터리 때문에. 뭐 어찌됐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저 테슬라는 또 다시 한번 또 전혀 새로운 세계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매수는 지금 해야죠. 꼭 해야죠. 그러면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 이팔 전쟁의 상황, 그러니까 거시 변수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러면 테슬라의 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시점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데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좀 대립되는 면은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전쟁은 국지전으로 제한될 거라고 제가 아까 판단하다 그랬잖아요. 네. 확전되지 않을 거다. 확전을 아무도 원하진 않아. 원하지 않으니까 확전되지 않을 거고 이제 하마스도 목표한 바는 얻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왜 공격했냐는 거지. 이렇게 피해를 얻으면서 이제 그 배경에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가까워지는 꼴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예, 뭐 그런 거하고 또 요르단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도 같이 막 이란하고 서로 수교를 맺고 막 이런 걸 좀 무산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 하마스 입장에서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은 어쨌든 목표한 바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더 확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국지전에도 멈추니까 그 원래 증시의 영향이 별 미미했었어요. 네. 뭐 유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조금 내려가거나 그랬지 원래 미미했었고 맞아, 전쟁 터졌을 땐 미미했는데. 지금도 뭐 그거는 별로 관계 없어 보이고 지금도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음. 미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음. 4.9%를 찍었다고. 음. 이게 만약에 또 5%를 돌파한다 그러면 또 경기를 할 거야 아마 증시가. 네. 좀 안정적으로 들어주면 좋지만 근데 그게 그 미 국제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네. 거여서요. 좀 별개의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모기지 금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모기지 금리가 또 채권 금리처럼 엄청 올라서 7.57%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이 모기지 금리 상승과 또 인플레이션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모기지 금리가 8%를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아, 8%를 넘었군요.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모기지론이 이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를 돌파를 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과 달리 좋게 나오기 때문인데 어쨌든 8%를 돌파하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우린 다 죽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단체로 지난 11일 부동산 단체들이 연준에 연방준비제도에서의 파월에게 주택활동 악화가 점점 커지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모기지은행협회, MBA,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RA, NAR, 전국주택건설협회, NAHB 등이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를 했겠죠. 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말아달라고 촉구를 했고 주택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택저당증권 판매를 유보하겠다. 집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잡는데 힘들죠. 불리하거든요. 예, 악영향을 끼치니까 아까 주거비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랬잖아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어떻게 주택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더 넓은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기준금리 그만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구입 가능성을 악화시켰고 이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매매량의 급격한 하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에 더 이상 위험이 초래되지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서한을 보냈는데 연준 대변인은 이제 해당 서한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하진 않았는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서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네. 파월 입장에서도 어떻게 갈지 막 생각이 많을 거잖아요. 돌려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뭐 근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뭐 파월이 신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안 좋아서 네. 이제 증권사들도 에코프로에 대해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토막도 났는데요. 네. 이상 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 장후에 네.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제 훨씬 낮아서 이제 오늘 월요일 오늘 정시가 열리자마자 이제 마이너스 5, 6% 떨어져서 장이 시작됐는데 에코프로 주가가 마이너스 5, 6%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또 장후에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걸로 했는데 어찌 됐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작년 그 에코프로 실적은 이제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9,04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57억 원을 기록한 걸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7%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68.9%나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22년 1분기 이후 6개월 분기 만에 처음인데 실적 부진 이유는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양극재 업황 둔화 속에서 실적 반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제 리튬 가격이 내년까지 계속 반등하지 못할 거라는데 리튬 가격 하락에는 제가 그 중국 유튜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중국에 가면 중국에 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새로 만든 그 전기차, 정부 보조금 받아서 만든 전기차를 팔리지 않아서 넓은 광장에 다 버려놓고 파산한 거야. 네. 그런 파산한 전기차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국에 지금. 네.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 홍다 사건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 수요가 여기 리튬 수요가 떨어질 거고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중국은 우리랑 사이즈가 달라서 그 버려진 차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가 그냥 한 번도 안 찬 차가 막 버려져 있는 거야. 네. 이제 그 예를 들면 한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우리나라 돈으로 차 이름이 까먹었는데 380만 원인가 그랬어요. 네. 와. 근데 그게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 기사가 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문제는 걔를 몇 대 팔아야지 테슬라한테 판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전기차 업체가 무진장 많았다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그게 일거에 쓰러지면서 리튬 가격이 막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회복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몇 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리튬 가격이 내년도 이제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이 막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했어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이제 양국재 좋아지는 거 아니야? 리튬 가격이 인상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원래 일시적으로 이제 한 번 안 떨어지잖아요. 뭐든지 떨어지다 반등 나오다 떨어지다 반등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한 번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뭐 그런 거지. 그게 중국 내에 그 리튬 수요가 많던 전기차 작은 전기차 업체들이 대량으로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양극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니까 이제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탄산 리튬 1kg당 가격은 158위안으로 지난해 말 대비 66% 하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에코프로 BM하고 BM과 관련된 분석 보고서들이 낸 증권사들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증권사에서 가격 그 하향 조정을 안 했거든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데 특히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시장에 맺힌 게 많아서 왜 그러면 목표 주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더니 막 금감원 민원 내고 악플 달고 댓글 그 팬덤들이 막 악플 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아예 그냥 자신 있게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제 기존 35만 원 적정 주가에서 27만 원으로 근데 아직도 지금 80만 원이에요.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BNK 투자증권에서는 적정 주가를 3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내렸어요. 차이가 엄청 네. 나네요. 그래도. 어쨌든 차이가 나는데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들의 공통적인 그 저거거든요. 이제 올 초 개인들의 팬덤으로 인해서 증시는 항상 이제 펀더멘탈보다 막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들이 참여를 하면 오버슈팅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고점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인간의 탐욕과 광기가 막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얘가 150만 원까지 갔어. 지금 이제 80만 원대를 막 오늘 보니까 80만 원에서 오르내리고 있던데 50% 가량 하락한 거죠. 에코프로 BM도 이제 58만 원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지금 24만 원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5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차트 신한수에 있는 주가 생로병사를 차트를
대입을 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이런 건 대입을 해서 지금은 분열기다. 네. 이럴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악플을 다신 분들도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속상하니까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네. 분열기의 시작은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얘가 안정이 되려면 변동성이 커지다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하락하다가 캔들 길이가 짧아지고 지금 캔들 길이가 짧아졌어요. 짧아지고 얘가 다시 이제 하는데 문제는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급등하고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네. 그 요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거의 임박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때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게 주의할 점입니다. 추가 매수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의견을 내면 또 서운해하실 악플을 다실 분들이 시청자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참조만 하시고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 의견은 2차전지 관련주도 아직도 한동안 좀 더 관망세다, 관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열기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그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뭐 심지어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매도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네. 공매도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공매도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도 이제 거기 신풍재진가 뭐 급락해가지고 이제 작전주 뭐 그래도 조사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라더견 사태, 삼천리 뭐 이런 사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올릴 때 공매도가 없으면 한없이 끌어올려. 한없이 끌어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한테 다 와요. 근데 공매도가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제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한 100%, 200%, 300%에서 조정받을 거를 10배씩 수배씩 올라가서 조정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는 거지. 거기서 조정받으면은 확 피해가 더 훨씬 커지는 거예요. 훨씬 개인들의 커지는 피해가. 거예요. 그게 여러 번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공매도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막아주고 있는 건데 네. 단순히 이제 몇몇 제한된 몇몇 종목만 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반대해야 된다.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얘가 만약에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지 왜 다 허용했겠어요. 그죠? 일단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하고 HSBC에 560억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해당 은행들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간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는데요.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빌려놓은 상태에서 차입을 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야 되고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팔 수 있는 주식이 없는데 허위로 이제 매도 주문을 내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의 98%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이 71%, 기관이 27%, 개인이 이제 1.6%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계속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반대를 막 하는 거겠죠. 외국인 기관은 이제 공매도 할 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해서 주식 있으면 좀 빌려줄래 뭐 그렇게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데 이때 거래를 대리하는 증권사 직원은 이제 알려준 대로 공매도 주문 시스템에 일일이 숫자를 쳐 넣어서 이제 기입을 해서 거래를 진행하니까 이 과정 중에 빌린 주식의 규모나 정확한 숫자를 명확한 검증 없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야 우리 얼마 빌렸어라고 해서 하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이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장기간 자행될 환경이 조성됐던 거죠.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간단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매도가 진행되는데 어떤 한 시스템만 표준으로 정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한국 상황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고 있다는 이유이거든요.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차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고 이제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데 플랫폼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잖아요. 네. 이걸 밝히기 싫은 거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 그다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걸 또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외국에서는 그럼 어떤지 한번 얘기를 살펴보면 외국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빌려 파는 무차익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외국도 전면적으로 허용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미국은 대침체기 막 증시가 폭락하고 있을 때는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 무차익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처럼 정상적인 시장 하에서는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어떤 상대방한테 야, 너 주식 언제까지 빌려줄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내가 빌려줄 수 있어라고만 한다면 무차익에서 공매도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며칠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네. 공매도가 원래 공매도 치고 한 3일 안에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루 이틀 허용한다면은 무차익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와 또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이나 기관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고 있어서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어렵다는 것 또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MS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MSCI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거든요. 편입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외환시장이 공개되어야 되고 외국인들 투자자가 제약 없이 우리나라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약 없이 좀 허용돼야 되고 뭐 그렇게 쉬운 말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바꿔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는 거야. 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이제 공매도도 전면적으로 우리가 금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선진국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그 MSCI 지수에는 편입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이제 MSCI 지수 얘기를 살짝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우리랑 GDP 규모가 비슷한 게 캐나다예요. 네. 캐나다가 MSCI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캐나다 비중이 3.0%쯤 돼요. 네. 우리나라는 0.9%예요.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비슷한 규모니까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면 3.0% 수준으로 된다고 치면 네. 외국인 자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500조가 들어와 있다면 3배 이상. 1,500조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지.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3배 이상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일시에 시가총액이 5천조 갈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펀더멘탈 때문에 절대 못 가고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당연히 외국인은 포트폴리오를 편입해야 되니까.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99%의 큰 자금들은 MSCI 지수에 있는 그 비중을 보고 지수를 패시브 펀드로 편입하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는 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우리나라 주식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 주식에 편입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안 사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공매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제 허용한다 그러면 개인들이 난리치는 거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지수는 물 건너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발언을 안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불법 공매도를 엄벌에 처하겠다. 네.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복현인가 그 금융감독 원장이 국회에 출연해서 외국인 불법 공매도는 끌고 와서라도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어찌됐든 불법 공매도는 이제 당연히 법으로 된 불법은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벌을 좀 키우면 형벌을 좀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하거든요. 네. 작전주 걸려도 대부분 저기 집행유예. 어, 초범이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집행유예 추징금 뭐 얼마 안 나오거든요. 한 10억 해 먹으면 한 1, 2억 추징금 나오고 많은 거거든요. 외국인한테도 간대한 것이 네. 이거를 근데 외국은 금융 범죄에 대해서 그 훨씬 미치는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래서 막 징역을 몇백 년씩 살린다든지 저기 추징금을 몇 천억씩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엄합니다 외국은. 네. 우리나라 너무 좀 간대합니다. 아, 네. 참 이 불법 공매도 문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불법은 불법이니까 불법은 엄벌을 쳐야죠. 그건 처음에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한 건데 네. 또 MSCI 이런 거 연계돼서 봤을 때 공매도 자체는 그렇죠. 우리가 명과 암이 있는 거다. 예, 예,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있는 예, 그렇죠. 거다. 예, 예. 균형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대부분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으니 예,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긴 한데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매도를 쳐놓고 주가를 일부러 팔아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야. 네. 떨어질 종목의 공매도를 치는 거지.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물론 극소수에 적발된 적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쳐놓고 주가를 일부러 팔아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네. 그게 적발된 사례가 극소수로 있으니까. 하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다고. 그건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은 많이 오르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공매도 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제. 안 하고 싶은 거겠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얘기해 주셨고 또 2차 전지와 연계되기도 한 뭐 2차 전지 뭐 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는 카카오랑 신라호텔 뭐 이런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요번에 예, 많이 걸렸어요. 예. 네. 근데 뭐 2차 전지까지도 앞으로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뭐 우리 국민들은 좀 느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은 증권사들이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예, 예. 반도체를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최근 뭐 한 2, 3일 막 상승하고 급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제 아까 장을 봤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대로 하락 중에 있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로 하락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상승할 걸로 봅니다. 이제 다소 지루한 삼성전자 주가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수혜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 5월 이후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HBM 수주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을 앞질러서 9월부터는 3분기 실적 우려감에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SK하이닉스는 딱 1단계 상승해서 버티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D램 사업부는 이제 D램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2천억대 영업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지부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양사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D램인데 D램 가격이 4분기에 올라간다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D램 가격이 올라가면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적자의 큰 폭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수익으로 전환되고 그러면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제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4분기에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지만 3분기에는 컨센서스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9월부터는 이제 D램 현물가가 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가격 방어에 집중하는 수익성 우선 전략 탓에 출하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가 지속되는 게
되는 것도 4분기에는 전부 이제 해결된다는 거죠.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확정 공포가 점차 이제 잦아들면서 9월 중순 이후 3조 원 이상으로 순매도를 일관하던 외국인이 9월 중순부터 한 10며칠 동안 외국인이 3조 5천 원인가 팔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이틀 동안 막 4,200억 순매수, 3,700억 순매수 하면서 갑자기 한 8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산 거를 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샀어요. 네. 왕창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은 다소 밀렸던데 어제는 7만 원대는 뚫었었어요. 7만 원대 뚫었었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13만 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또 13만 원 밑으로 밀렸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디램 반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4분기에 크게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요번에 그 엔비디아가 중국의 저성능 칩마저도 중국에 수출 금지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디램 가격은 좀 별개거든요. 네. 예, 그거랑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현재 한 1억 원 정도가 있으면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1억 원 정도가 있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1억 원 있으면 어떻게 투자할 거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에게 1억 원이 있다면 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 같아요. 네. 40%는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제 미국 주식 60% 중에 3분의 1 정도는 테슬라 이제 분할 매수 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당연히 이제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 있잖아요. 네. 그 3배짜리가 TQQQ고 한 배짜리는 QQQ인데 이제 3배짜리 말고 한 배짜리 QQQ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있거든요. 네. 스파이, 이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할 걸로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은 전체 비중의 40% 정도는 국내 주식을 하는데 이 40% 중에 3분의 1 정도는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SK 하이닉스 요거를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남겨서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이제 건설주. 예를 들면 뭐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두산박캡 뭐 이런 건설 장비주,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것처럼 요런데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재건해야 되고 팔레스타인도 얘는 길어봐야 50일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58일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재건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건설주는 당연히 어차피 팔레스타인 자체적으로는 이거 건설할 능력은 없고 주변국까지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죠. 우크라이나 지원해준다고 하듯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건설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제약주 매수 기회를 좀 노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약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한 2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어요. 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얘가 또 그 연구개발비, 임상실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대표적인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종군당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나와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앞서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여의도에 워렌 증권 학원이라고 여의도에서 학원을 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영우 원장입니다. 이제 웅달 책방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어떤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여기를 좀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워렌 TV라고 있는데 구독자는 아직 이제 몇 천에 불과하거든요. 좀 매일 증시에 관련된 증시 신의 한수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방문해 주셔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영우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